반갑습니다. 도정TV의 도정 권상호입니다. 오늘은 정각 이야기를 소재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각 하면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흔히 도장이라는 말을 하죠. 네, 우리 귀에는 도장이란 말이 익숙합니다. 일본에서는 인장이란 말을 주로 사용하고 또 이 인장이란 용어는 중국, 한국, 일본이 3국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지만 도장이라는 말은 투장, 중국과 우리는 사용하되 일본에서는 인장이라는 말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장을 일본에서는 인쇼, 중국에서는 인장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은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고객님 도장 가지고 오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지요. 이때 도장이란 자기 이름을 새긴, 물론 그 소재는 나무나 뼈 또는 뭐 상아 또 뭐 고무 등등 여러 곳에 새겨서 자기의 이름을 대신해 주는 심표로서의 도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나를 찍는 셈이 되는 거죠. 흔히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사용하곤 합니다. 도장이라 할 때에 우선 도자와 장자의 의미를 문자학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자의 모양을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그림도라고 합니다. 많은 문자학자들이 서로 달리 해석합니다만은 이 시골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밑에 것은 시골, 위에 것은 좀 도시로 보고 도시와 시골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아니면 시골 사람이 도시를 향해서 들어간다는 의미로 보고 이 모양을 드립으로 보고 시골에서 도시로 들어간다는 의미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농촌 사람이 도시로 들어간다는 뜻은 결국 그 속에 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비루하다고 하거나 비천하다고 할 때 그 더러울 비자가 있죠. 이 더러울 비자의 본자가 바로 이 도자의 안에 있는 이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 도농, 성씨와 지방 간의 어떤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냈다고 해서 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글자 모양을 보면은 도장을 닮았지 않았나요? 이 금문에 나오는 이 도자 모양이 바로 도장을 닮았다고 해서 도장의 의미가 나오지 않나,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농촌 사람, 시골 사람이 도시로 갈 때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그림,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지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도 안에는 그림이라는 뜻 외에 지도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자학자들은 이 밖에 있는 네모를 가리켜서 그 그림을 그린 아마 짐승 가죽이거나 또 벽면이거나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자, 좀 어려운 자 하나 써볼까요? 큰 집에 도자가 안에 들어있고요. 여기에 벼화자를 넣어서 추수를 해서 많은 곡식을 넣어놓은 곶집을 뜻하는 름입니다. 곶집이 꽉 차면은 우리는 늠름하게 폼을 잡지 않아요? 1년 농사지어 추수한 것을 잘 애워 싼 모양.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추수한 곡식을 잘 관리하느냐, 거기에서 도모하다라는 의미가 탄생하는 겁니다. 도장의 도자는 첫째 그림이라는 뜻이고요. 둘째는 지도라는 의미가 있고, 셋째 어떤 일을 도모하다, 계획하다, 짜다, 꾀하다, 이런 의미로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군 신화에 천부인 삼과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실물이 없어서 아쉽지만 단군 신화에 도장 얘기가 처음 나오는데,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에 내려올 때 하늘로부터 가지고 온 것이 천부인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천부인은 하늘이 심표로서 인정하는 그러한 도장을 가지고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를 고찰해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원, 방, 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원방각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모났으며 삼각형은 이제 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 원방각의 천부인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 세 가지 설명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것을 삼묘하다, 삼묘로 풀이하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보통 삼재라고 하고 또는 삼묘라고도 하고, 또 아니면은 삼진, 그리고 삼달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도장에 관한 우리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단군신화에 천부인이라는데 처음 도장 얘기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을 옛날에는 어떤 형태였는가? 죽간에다가 글을 새겨서 남에게 보낼 때 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묶은 끈에다가 덜 마른 진흙을 싸매는 거죠. 그리고 진흙 위에다가 그 도장을 찍는 것을 봉한다는 봉에다가 진흙에다가 봉한다고 해서 봉리라고 합니다. 물론 리봉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도장을 잘못 찍었을 때 늘 고민되잖아, 그렇죠? 또 한 번 쓴 도장을 계속 효력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에 반대 개념으로 소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끌 소자 아니에요, 그렇죠? 즉 이 소인은 인을 지우는 거예요. 어떤 때 소인을 찍나요? 편지를 붙일 때 우표를 사서 우체국에서 다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표 위에다가 소인을 찍음으로써 우표의 효과를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소인이란 말은 지우는 도장, 그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찍는 도장을 소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도장을 seal이라고 하죠. set the seal, 그러면 도장을 찍다는 의미가 되고요. 스탬프란 말도 있습니다. 이 스탬프라는 말은 소인하고 서로 통하겠네, 그렇죠? 네, 도장, 인장, 정각. 그런데 인장할 때 장자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한나라 때에 무인의 도장에 이 장자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는 일반인이나 문인에게 사용한 도장이고, 장이란 것은 무인에게 사용된 도장입니다. 한대에 이를테면은 누구 장이라고 도장에 장자가 쓰여 있는 것은 이 장 속에는 급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본래 중국에서
급할급, 나갈취, 글장장. 예, 급취장이라는 초서를 공부하는 책이 있는데 나무에 예서로 새길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백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예서에서 초서로 가는 과도기의 서체로서 급취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급취장의 장도 바로 급하다, 바쁘다 이런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장자에는 놀랍게도 소리음이 아니라 원래는 매울신자, 즉 죄인을 다스리는 형구의 모양인 매울순자가 들어있다는 게 신기롭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예의 몸에, 하인의 몸에 아마 문신을 새기는 도구로서 신랄한 아픔을 주는 이 신자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왔네요. 이것은 죄를 다루는 형구라면은 아니면은 칼이라면은 이거는 바로 이 칼로 새긴 무늬가 뭐예요? 여기에 밭전자 모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전서에서 밭전자 밑에다가 열십자를 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수의 끝, 수의 한 단락 이런 개념으로서 장자의 의미가 확대되는데 마무리된 수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에서 제1악장, 2악장 할 때 또 우리 국문학에서도 악장문학이라고 할 때 바로 음악의 단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불경이나 성경에서도 몇 장, 몇 절 할 때 그 장이 바로 열십자를 붙임으로써 어떤 마무리 개념, 단위 개념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남아있는 도장의 모양 중에 가장 오래된 도장에 이러한 모양의 도장들이 많이 나왔는데 근년까지도 이게 무슨 잔지 몰랐어요. 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여기에 흑토변에 또 이런 글자, 또 세금변에 이런 글자가 새겨진 도장이 발견되곤 하는데 전국시대의 도장 중에 이런 것이 나왔어요. 이것이 뭘까?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제 이것은 밝혀졌습니다. 이 글자는 도장을 뜻하는 옥새, 옥새세자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여기에 위에 있는 것은 복잡하지만 지금은 너입니다만 이 글자의 원래 모습은 바로 누에 잠박입니다. 누에가 넉잠을 자고 누에고치를 쉽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지피나 쌀이 같은 것을 얽어 놓은 모습이 바로 이 글자예요. 이것이 누에인데 나중에 너이자란 의미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누에치는 사람의 소중함에서 너의 개념이 나와겠죠. 옥새라는 새가 되도록 한 것은 밑에 구슬옥자가 붙은 사실입니다. 실크, 그것도 내가 갖고 싶은데 이 옥도 황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갖고 싶겠어. 그렇죠? 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재밌는 사실은 임금 왕자가 들어있는 것은 백성이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돌 중에 가장 훌륭한 돌이 옥이죠. 석지정은 옥이라고 했습니다. 돌의 정령이 모여서 옥이 됐다고 본 거죠. 이 안에 임금 왕자가 들어있죠. 석은 백성이 가져도 옥은 왕에게 바쳐야 돼요. 또 있습니다. 쇠금자입니다. 역시 임금 왕자가 들어있죠. 백성이 가질 수 있는 한계는 은이 한계고 금은 무조건 바쳐야 되는 거예요. 도장 중에 최고의 도장은
바로 이 임금왕자가 들어있는 도장새입니다. 이 새를 만든 사람은 바로 진시황 때입니다. 그 이전 전국시대에는 이러한 모양의 새가 있는데 잘 보면은 어떤 사람의 문신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신하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어떤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문양 같지요. 이 새자는 흙으로 만들었다. 촉을 구이해서 새겨서 불이 나고 나면은 단단한 도인이 되죠. 또 이것은 쇠로 만들어지고, 이래서 석기문화에서 철기문화 시대로 변화를 도장에서도 살필 수 있습니다. 진시황이 이 새는 나의 것이다 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우리는 옥새다, 또 지금도 국새다 라고 최고의 권위 있는 도장을 새라고 하고, 그럼 백성 너희들은 뭘 가져라? 항상 좀 억압의 의미가 있는, 내 머리를 누군가 누르고 있는 이 인자를 쓰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자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이는 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전서 이전에 갑골문에서는 이건 분명히 손이죠. 손이 어떤 사람의 머리를 누르고 무릎, 발, 손, 여기 이제 사람 머리겠습니다. 이런 모양이었어요. 갑골문에 있는 걸 볼 때 이는 참 역사가 깊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도장이 아니라 어쩌면은 노예나 하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문신을 새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글자 모양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전서에서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이 인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왼쪽이 손이고 오른쪽이 머리, 몸, 다리, 손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사람 형상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절대 복종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인이죠. 그래서 인은 이 손이 옆으로 와서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놀랍게도 도장인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에 대한 확인이라 그래서 발음이 인이고, 인을 보면은 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인정하게 되죠. 인이라는 의미. 그 인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내도 필요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종이라 할 때 복자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쓰는데요. 갑골문 형태는 이렇게 돛담배의 돛을 나타냈고, 이것이 금문이 되면은 배로 바뀝니다. 배 형상으로. 예.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사람이 역시 있고, 인자에서는 손이 사람의 앞에 있었는데 복자에는 손을 가리키는 이 우자가 뒤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은 왜 배가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이것은 전쟁포로나 범죄자를 배에 싣고 가는 모양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는 군주의 명령에 따라서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배에다 싣고 바치면서 복종하는 모습이다는 사람도 있고, 또 평생 주인의 말에 잘 복종한다는 그런 하여튼 의미로 복을 쓰는데, 놀랍게도 이 복종하다는 복자에는 의복이라 할 때 옷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평생 주인의 말에 잘 복종하는 것은 사람으로 보면은 종이나 하인이겠지만, 물건으로 보면은 뭐겠어요? 바로 옷입니다. 옷 의자입니다. 옷 의자는 목, 그리고 허리춤, 이렇게 옷을 두 팔이고요.
옷을 이렇게 휘어감은 모습입니다. 옷 의자를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옷에 의지해서 삽니다. 태어날 때 베네 옷을 입고 평생 옷을 입고 살아가다가 죽어서도 수의를 입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말 속에는 의지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기대다는 것도 역시 어때요? 의라고 발음하죠. 의지할 의, 기댈 의. 자, 여기에서 우리는 도장인의 모양과 복종할 복자의 오른쪽 부분, 이 원초적 의미는 서로 사람을 앞에서, 복은 뒤에서 사람을 누르고 있다, 복종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장의 인과 장, 그리고 옥새의 새, 색이니까 색이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새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때는 당나라가 되고 당나라 3대 황제인 고종, 이 고종의 황후가 측천무후, 힘도 센 천무후, 이 역사적으로 중국에서 가장 파워풀한 여왕제인데 스스로 제왕에 올라서 국호를 옛날에 썼던 두루두루 사방으로부터 조공을 받은 이 주라는 나라를 정하고 나니까 당연히 옥새를 딱 보니까 트집 잡을 게 생긴 거예요. 현재 발음은 시입니다. 시, 새. 이상하다. 발음이 쓸러, 죽을 사자 시하고 슬하고 비슷한 거예요. 물론 우리말로도 새와 사 발음이 비슷한가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아, 앞으로 나는 새가 아니라 보로 새겨서 갖고 싶다. 그래서 도장에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집안에 옥이 있고 도자기가 있고 많은 재화 보물이 쌓여 있는 보배 보자가 바로 최고의 도장 이름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종 황제 어보라고도 하지요. 이후에 송나라, 원, 명, 청대에는 황제들이 헷갈리잖아요. 측천무는 같지만 보자는 남겨뒀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에 따라서 보를 쓰기도 하고 새를 쓰기도 하고 두 가지가 두루두루 사용되었습니다. 이 보자는 갑골문의 형태를 보면은 집안에 이거 뭐예요? 조개. 지금 밑에 와 있네. 그렇죠? 이런 모양이 있는데 이건 뭐 부추구자 비슷한데 이것은 아마 보석을 쭉쭉 매달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하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근문에 보면은 이 집 안에 이렇게 구슬옥자가 있고 또 이 조개를 나타내는 이 조개 패자가 있는 걸 볼 때 이것도 구슬을 매달아 놓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글자 새자가 너무 어려우니까 요즘은 아까 새자 봤죠? 이 글자가 너 이자로 의미가 바뀌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간체자로 이렇게 새자를 씁니다. 이 보자도 어려우니까 구슬옥자 하나만 따와서 이렇게 간체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장의 많은 이름 중에 가장 예술적으로 품위 있게 대접받는 단어가
정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각이라는 말은 뭔가? 서예와 조각이 만난 예술의 한 장르로서 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작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 정각 안에 쓰인 글자는 전소로 쓰였기 때문에 정각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답게 조각까지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품위 있게 전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전자전 또는 전서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첫 번째 질문, 그런데 도장 이름 아니면 글자체 이름을 뜻하는 이 전자에 왜 대죽자가 있을까? 전서는 전액이 많아서 둥글둥글한데 왜 뾰족뾰족한 대죽자가 있을까? 아마도 이 전서의 조상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국의 글자가 다 제멋대로니까 진시황이 국가 통일하고 나서 문자 통일할 때 그 전에 사용되는 글자들이 뭔가 하면은 바로 주간이었습니다. 대쪽 마디와 마디 사이가 보통 한 27에서 30cm 정도 되죠. 이걸 묶은 것이 뭐예요? 책책자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글자를 이렇게 새겼던 겁니다. 이게 이제 책책자가 되고요. 주간이라는 것은 대나무 마디와 마디 사이 부분을 잘라서 쪽을 내서 삶아서 거기에 칼로 새겼다고 해서 이거를 주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에 새기면은 그냥 목간이라 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은 전서 전자에 대죽자가 있는 것은 아마 자기의 아버지가 주간서이기 때문에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글자는 판단할 단자입니다. 이것도 또 왜 판단할 단자가 있을까? 전과 단 받침은 같습니다만 발음이 여기서 왔다고 흔히들 육서상 형성에 해당된다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밑에 있는 게 여기 뭐예요? 십간 중에 돼지를 나타내지. 돼지 시자입니다. 코, 돼지. 왜 전서가 돼지와 관련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때는 종이가 없던 시대라서 주로 돌에 새기곤 했습니다. 물론 이 전서란 전자는 진시황 이전에는 없던 글자입니다. 갑골문엔 당연히 없고 금문에도 나타나지 않는 글자인데 왜 전서라고 했을까 하면은 주간에 뿌리를 둔 글자다. 돼지가 땅을 뒤지듯이 파고 나가는 글씨, 즉 돌에 파는 글씨다. 태상각석이나 낭야대 각석을 생각하며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입니다. 당나라 서예가 중에 장회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장회관의 서단이라는 글서자입니다. 서단이라는 책에 왜 전서를 전이라고 했을까? 이분도 발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 봐요. 전서란 전해지는 것이다. 예, 발음이 전이고 전하다도 전이죠. 전서란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서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전하여 베풀매 끊임없다. 거기에서 끊임없이 전해진다 라는 데서 전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정각이라 할 때 마지막으로 각자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연히 색이다는 의미의 색일 각자입니다. 각. 우리말 중에 깎다라는 말이 바로 상통하지요. 그래서 사실 한문 발음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깎으니까 각이지, 구르니까 공구지라고 하는 거와 같은 이치죠.
해자를 보면은 우선 쉽게 이해가는 부분은 오른쪽에 칼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도장을 새기는 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칼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모양이 뾰족하죠. 평칼이 아니고 이렇게 중봉도입니다. 네, 이처럼 또 작은 것도 있고, 예. 정각도라고 합니다. 서예에는 필법이 있듯이 정각에는 칼을 쓰는 도법이 있는 거예요. 예. 칼도가 있는 건 이해가는데, 그럼 왼쪽에 있는 이거는 뭔가? 12지의 마지막에 있는 글자가 바로 이 해자죠. 이 해자는 갑골문에 보면 참 재밌어요. 아래 하자를 써놨어요. 물론 12지의 마지막에 나오는 돼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글자입니다. 갑골문에 보면 이 하는 뭔가 하면 옛날부터 내려온다는 의미가 아닐까. 새겨서 두어야만 영원히 말이 남아있을 수 있겠구나. 이해갑니까? 그러다가 금문에 가면 이것을 막 이렇게 해놓고 2개 정도 이렇게 뻗친 것도 있고요. 3개 해놓은 것도 있고. 이제 이 모양이 바뀌어서 윗상자를 쓰고 그리고 쭉 내려온다. 막 이런 모양이에요. 이것이 전서에 오면은 드디어 소전에 오면 이러한 모양으로 됩니다. 돼지를 가리키는 말은 당연히 저가 있고 저육, 찌로, 뭐 돼지고기는 돈육이라 할 때 돈이 있지,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이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12지에서는 단지 돼지를 시간으로 나타낼 때 해라 할 뿐이고 돼지 방향과 시간을 나타내는 신의 개념으로서 해라고 하죠. 이 의미가 뭐냐? 우선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다는 의미가 있을 듯하고 그 다음에 전서에 보면 윗상 밑에 사람인이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사적인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여기 자식은 적자고 여기에 자식은 양자로 데려온 자식이라서 대를 잇는 적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이렇게 구분한다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전해서 사람 중에 안에 든 사람과 들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쓸 것과 버릴 것의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도장을 새긴다는 것은 버릴 것을 깎아낸다는 개념이 이 글자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이와 비슷한 많은 글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이어주는 사람이 손자지요. 그런데 아들 중에도 양자로 데려온 아이, 아들자보다는 급이 낮은 아이를 해라고 합니다. 또 쓸 것과 버릴 것, 버릴 것이 입안에 들어왔을 때는 기침을 하게 되죠. 이 글자가 바로 기침해. 자, 이거는 아이해, 기침해. 더 재밌는 글자가 있습니다. 핵폭탄할 때의 무서운 핵. 원래는 시핵자입니다. 자, 나무에 달린 열매 중에 내가 먹을 것과 그리고 씨앗은 어디 돼요? 씨앗은 버리죠. 먹을 것과 버릴 것 중에 버릴 것을 나타내는 것을 핵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말씀은 변에 이 해자를 쓰면은
말하면은 마땅히 당연히 해야지 해서 마땅해자가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색일 각자에서 해는 뭘까? 바로 쓸 부분과 쓰지 못할 부분을 칼로서 구분한다는 의미. 다시 말해서 깎아낸다는 의미로서 색일 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내에 2,000여 개가 넘던 인장협회 도장장이들이 문을 거의 다 닫고 이제는 정각가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도장은 필요 없어지고 사인으로 대신하지요. 하지만 인장은 유한하지만 정각은 영원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정각에 대한 실기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